포스텐션 교량 검사로 이제 홍대천 공학이와 곧 이제 그 기술 영역이 올해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적용할 NDT의 임팩트 에코가 있습니다. 임팩트 에코의 기능 및 한계점을 포함해서 미국의 NCHRP라고 국가도로연구협력 프로그램에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NDT에 대한 연구 내용 설명과 NDT 가이드라인인데 이에 대해서 이충우 대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 이충우라고 합니다. 저희 PSC 피칭 이벤트 설정 과제 중 6번 계측 방안에 대해서 사례 조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파계 조사 방법을 사용한 포스트 텐션 교량 검사입니다. 발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FDOT에서는 이제 철거 예정 교량을 대상으로 5가지 NDT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고요. NDT 사용에 관한 권고 사항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년의 조사 과정에서 현행 비파계 검사 방법이 모두 신뢰성이 떨어져 부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에 연구가 필요하다 하여 2012년에 NCHRP 프로젝트 14-28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6년 9월 30일 날 연구가 완료가 되었고요. 2017년 4월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신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NCHRP 국가도로연구협력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 도로교통공무원 협회인 아시토에서 회원국의 자원금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연방도로관리청 FHWA랑 주교통국 DOT 협력과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도로교통연구회의 이제 TRB에서 연구 계약과 감사를 수행을 하여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에 이제 NDT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텐션 시스템의 간략한 시스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텐션 시스템은 크게 익스터널과 인터널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덕트의 재질은 이제 스틸, 플라스틱, HDPE, 그리고 필러는 콘크리트 그라우트 아니면 왁스, 그리고 앵커리지는 사진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DT의 종류를 크게 보면은 전자기 방법과 자기 방법, 그리고 기계파 및 진동 방법, 그리고 기타로 볼 수 있고요. 전자기 방법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DT는 GPR, 그리고 자기 방법의 MFL, 그리고 기계파 및 진동 방법에는 임팩트 에코나 어쿠스틱, 이미션, 그리고 사운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이제 전기화학 방법인 EIS, 그리고 여러 가지 NDT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콤비네이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NDT 몇 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PR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 펄스를 방출을 하여서 내부 반사기에서 반사된 펄스를 수신하는 레이더 이미징 기술입니다. 금속 재료에 매우 민감하고요. 콘크리트 구조물 손상 감지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른 NDT와 같이 사용할 경우 유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MFL입니다. MFL은 이제 강력한 자석으로 강선을 자화시켜서 부식이나 이제 누락된 연형에서 이제 자기장이 누설되는 것을 감지해서 부식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강선의 부식 틈 손실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고요. 비금속 특성인 이제 공극이나 물 유입 등은 감지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팩트 에코는 이제 기계적 충격음을 사용을 해서 콘크리트의 펄스를 생성,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구조를 파악을 하는 기술인데요. 덕트의 공극을 감지하고 손상된 그라우트를 감지하는 데 입증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화된 스캔 기술이 없고 복잡한 구간이라면 좀 해석이 어렵고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사운딩입니다. 제일 간단한 이제 음향 NDT 기술인데요. 검사 표면을 따라서 이제 임팩터나 태핑 장비를 이제 두드리고 생성된 음향 응답의 변화를 청취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음향이 이제 변하는 구간이 주로 공극이나 수분 침투 존재를 암시하고 추가적인 위치 검사는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검사 기술이지만 어떤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제 미국 DOT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 이제 50%가 NDT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교량 관리자의 이제 NDT 사용에 관한 숙련도가 부족하고 제약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제 교량 관리자가 사용 중인 포스트 텐션 시스템 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제 가장 적합한 NDT 방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연구는 NDT 실증 평가를 위해서 복합 시험체 제작을 하였고요. 다양한 조건에서 NDT 결함 탐지 정확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복합 시험체를 만들었고요. 총 20개의 텐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 시험체는 이제 결함 조건을 생성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강연선 단면 손실 3가지 조건, 텐던 단면 손실 4가지 조건 등을 해서 총 29가지의 결함 조건을 시험체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강연선 단면 손실 3가지 조건 중에 LS1은 이제 하나에서 2개의 강선이 손실됐다. 그리고 LS2는 3개에서 4개의 강선이 손실됐고 LS3는 7개의 강선이 손실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표는 중간에 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 목업 시험체를 NDT 기술로 스캐닝을 하여 정확도를 측정을 한 사진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 부분이 지금 V1, W3, W3, W3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극이랑 물 침투 흔적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구간인데 해당 구간에 이제 적외선 촬영을 한 사진을 보시면은 색깔이 달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NDT는 이제 IRT라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MFL을 사용을 해서 측정한 결과인데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은 LT1, LT4, LT3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강선이 손실된 구간인데 해당 구간에서 지금 그래프가 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해당 구간의 강선이 손실되어 있다는 것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임팩트 에코 부분인데요. 지금 빨간색 부분이 공급 구간인데 해당 구간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노란색 구간이랑 빨간색 구간이 공급이 있는 구간입니다. NDT 시험 데이터는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덕트의 종류랑 결함의 조건에 따라서 18가지 NDT를 이제 스코어를 매겨서 결과를 정리를 하였고요. 보시면은 지금 정밀도와 정확도는 목업 시험체에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이제 W1 임팩트 에코 부분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임팩트 에코 부분의 스코어는 보시면은 정확도 부분에서는 지금 공극이나 물 침투 흔적 이런 부분에서는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 부분에서는 4.5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쉽게 좀 도표화했는데요. 보시면은 위에 부식 단면 손실 파손을 감지할 수 있는 NDT가 아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우트 열화, 동공, 수분 침투를 탐지할 수 있는 NDT 부분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글씨는 지금 해당 NDT의 정확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식이나 단면 손실 파손은 내부 텐던에서는 현재까지 발견을 할 수 있는 NDT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NDT 시험 데이터 결과 정리를 보시면은 이제 사용성 그리고 요구사항, 코스트 이렇게 3가지 조건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W3의 사용성 같은 경우는요, 전력 소모량 그리고 운영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고요. W4에 있는 이제 검사 요구사항은 작업자의 자격, 그다음에 자교육 비용 그리고 데이터 해석 복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W5 비용은 이제 장비의 비용이랑 운영 인건비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각 NDT별로 스코어를 산정을 해놓은 값이고요. 해당 스코어는 각 NDT의 고유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임팩트 에코 같은 경우는 사용성이 8, 9점, 그 다음에 사운딩은 10점, 그리고 임팩트 에코의 사용 코스트는 5에서 9점, 그 다음에 사운딩은 10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일단 사용성, 정확도, 그리고 비용 등의 요소랑 텐덤 및 덕트의 종류, 그리고 결함의 종류 요소를 합산을 하여서 사용자가 의사결정이 할 수 있도록 엔티티별로 점수화한 게 결과이고요. 이 연구의 의미는 이제 각 엔티티의 장점과 단점, 한계점을 이제 실증을 통해서 정립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엔티티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덕트 내에서 이제 강성 결함을 평가하기 위한 엔티티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 덕트 그라우트 결함, 동공, 수분 침투 탐지의 정확도 향상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앵커레지 내부 탐지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7년도에 나온 NDT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의 시작은 각 NDT의 기능 및 한계점을 간단하게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임팩트 에코를 예를 들었을 때 원리 및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작은 임팩터 또는 임펄스 해머로 관심 영역의 표면을 타격하고 임팩트 지점 근처의 표면에 장착된 변이 또는 가속도계 수신기로 반사파 에너지를 식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팩트 에코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놨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결함이 식별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이제 강선 결함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메탈 덕트 안에서는 중간 정확도로, 인터널 논 메탈 덕트에서는 낮은 정확도로, 익스터널 HDP 덕트에서는 중간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동공 크기 측정은 가능하지만 오류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NDT 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속 덕트와 비금속 덕트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측정에 필요한 구간은 EPT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NDT 검사관의 자격, 책임, 그리고 교복 요구 사항 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WSM, 이제 웨이트 썸 모델을 통해서 의사결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 주체가 원하는 이제 가중치 항목을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놓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1은 나는 비용을 우선시하겠다. 그리고 시나리오 2는 나는 정확도를 우선시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W1부터 5의 스코어에다가 해당 가중치 퍼센트를 곱해서 더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제가 지금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해당 도표는 지금 인터널 메탈 덕트에 한해서 각 결함별로 가장 스코어가 높은 NDT를 찾을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NDT별로 이제 도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시나리오 1에 있는 비용 주도 부분에서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에 사운딩 부분이 지금 제일 효율적인 NDT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시나리오 2 정확도 부분에서는 GPR과 I 임팩트 에코를 혼합한 NDT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부식 검사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게 사운딩인데, 하지만 이게 지금 인터널 메탈 덕트지 않습니까? 인터널에서는 사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0%가 나와 있지만 사용성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스코어가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스코어가 1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썸 모델의 약간 딜레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NDT는 알아서 걸러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해당 표를 보기에는 이제 복잡한 면이 있어서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플로우 차트를 가이드라인에 제시를 해놨는데요. 결함 조건 기준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그라우트 결함 상태 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플로우를 따라서 가면은 적절한 NDT를 찾을 수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 덕트이고 메탈 덕트일 경우에는 USE를 사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탈 덕트가 아니라면 임팩트 에코나 USE를 사용을 해라는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 플로우 차트는 이제 NDT 조건별로 되어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에코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것은 이제 해당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면 찾을 수 있는 결함을 찾을 수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팩트 에코로 내부 덕트 그리고 메탈 덕트에다가 한다면 공극이나 물 침투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NDT 데이터는 이제 수집이 되고 처리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에서 플로우 차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NDT마다 별도의 설명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나 적용 범위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 등을 부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시로 이제 GPR과 임팩트 에코가 혼합되어 있는 TP15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제 임팩트 에코는 느린 NDT 검사 기술이고 GPR은 세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지 못하는 기술이지만 이제 GPR과 IE를 결합을 한다면 빠르고 상세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GPR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관심 영역을 빠르게 식별을 먼저 하고 IE를 사용해서 이러한 영역을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GPR과 임팩트 에코가 지금 식별 범위, 덕트 유형, 그리고 콘크리트 피복, 덕트 레이어 부분으로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임팩트 에코랑 GPR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메탈 덕트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R 같은 경우는 금속 덕트의 경우 위치만 감지할 뿐 그때 안쪽을 볼 수 없고요. 임팩트 에코의 경우에는 모든 덕트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저희 NDT 점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시험적 데이터 및 순위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국내의 장비랑 종류 그리고 구조물 환경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해당 내용을 간접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NDT를 혼합을 해서 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정확도 향상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내부 덕트와 앵커레지에서 직접적인 강성 결함 측정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앵커레지 검사의 경우, 아니 내부 덕트 검사의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로서 NDT를 사용을 하는 것을 좋겠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2003년 FDOT에서는 총 NDT를 5가지를 테스트하였는데요. 2016년 NCHRP에서는 18가지 NDT를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발전이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널 덕트에서는 충분한 검사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널 덕트의 경우에는 NDT와 내시경 검사 조합으로 교량 점검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요. 또 국내 NDT 시험을 진행을 할 경우 본 보고서의 조건과 시행착오를 수행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이고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할 것은 포스트 텐션 교량의 보수 보강 방안으로 그라우팅 이제 압력 진공에 대한 한번 10월 달에도 하고 몇 번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한번 리뷰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해머 스미스 고갈교를 통한 포스트 텐션 박스 걷어교 보수 보강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백민지 대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혁신센터의 백민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보수 보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지금 PSC 오픈 이노베이션이 12회 거듭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내부 텐던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내부 텐던의 파단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해가 있는 여부를 좀 가리는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외부 텐던 같은 경우는 파단이 일어날 경우
정륜천 곡가교나 베리나이넌 브릿지처럼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내부 텐던의 파단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점검 방법을 확립하고 적절한 보수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과 부식 발생에 대한 방안과 내부 텐던이 파단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추가 긴장대 설치 공법이라는 공법이 있고 외부 텐던의 경우지만 그 영국에 있는 해머스미스 국가나 공단의 경우에는 외부 텐던 사례이고 텐던에 문제는 없었지만 두모교에서 긴장대 설치를 했던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텐던의 부식 방지 방안과 공법에 대해서 10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벡터사에서 개발을 한 포스트테크 공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조만간 연구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재료와 그 부식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거동에 대해서 그 적합성을 공부를 했고 플렉서블 필러에 대한 적용 사례도 지난번 회차에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공급 보수의 경우에는 2019년 10월에 미네소타주 내부 텐던 보수 사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라우트 보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구 논문이나 지침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외부 텐던의 추가와 보강 방안으로 추가 긴장력 도입 공법을 활용한 해머스미스 플라이오버 사례 연구를 이번 발표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수 그라우팅 공법과 절차입니다. 영국의 표준으로 알려져 있는 BD5사에서는 PSC 교량의 위험성 검토와 그라우트 보수 보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조언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침에서 덕트 내 공극의 보수 그라우트는 판단의 문제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텐던의 취약성과 중요성 그리고 작업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텐던의 취약성은 텐던 주변의 환경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상태의 작은 공극의 경우는 노출된 텐던이나 공기의 유입이 있는 경우 또는 습기나 부식을 동반한 큰 공극보다는 내구성 문제가 조금 떨어지고요. 그라우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성 부분에서는 텐던의 수량으로 이 중요성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텐던의 개수가 구조물 상에서 적게 설치가 돼 있다면 구조상 각 텐던의 중요성은 커질 수 있고 텐던이 많이 설치가 된 경우에는 공극의 그라우트 보수는 작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비실용적일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용이성은 그 공극이 발견된 위치가 구조물상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용이성이 좀 떨어지고요. 긴 덕트의 그라우팅 보수의 경우는 다수의 비출구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작업의 용이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빈 공간이 있거나 그라우트가 거의 없는 덕트의 경우는 그라우트 흐름을 방해하는 좁은 공극으로 이루어진 덕트보다는 그라우트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극 그라우팅 공법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는 해당 구조물의 시험 수행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일부 구조물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공급 부수의 대안으로 일부 위치에 덕트 모니터링 포트를 제공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는 향후에 폐쇄가 되겠지만 그 덕트의 내부 그라우트는 재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재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계속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했었던 신고 그라우트의 전이차로 인한 문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침서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FHWA와 VSL에서 그라우팅 보수 공법에 대해서 관련한 지침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드리겠는데요. FHWA 같은 경우는 공극의 보수를 진공 그라우팅으로 하라고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진공 그라우팅이라는 거는 덕트 내에 공기를 빼내고 가능한 한 완전한 진공을 생성한 후에 그 진공이라는 물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진공인 상태에서만 효과적으로 그라우트 공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덕트의 파손이나
불완전한 에폭시 조인트 그리고 콘크리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은 부분 진공 상태에서 수행이 되는 진공 보조 압력 그라우팅을 활용을 해서 그라우트 충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 그라우팅의 필수 장비인 공급 부피의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측정된 공급량과 주입된 그라우트량의 비교를 통해서 향후 그라우트 충진의 성공성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공급의 수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일부 텐던의 위치에서는 그라우트 주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진된 그라우트량과 측정된 공급량을 비교를 해서 측정된 공급량이 더 큰 경우에는 반대편 끝에서 진공 그라우팅을 재시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VSL입니다. VSL에서는 그 외부 텐던의 경우는 보수 전에 덕트 내 부식이나 염화물, 오염물질을 청소를 하고 그라우팅 보수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VSL 같은 경우는 공극의 기하학적 특성인 길이와 단면, 부피 등을 파악을 한 후에 그라우팅 절차를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극이 큰 경우는 진공 보조 그라우팅을 권장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공극은 트레미 그라우팅이라는 압력 그라우팅의 일종을 사용을 하고 공극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적절한 몰타르로 패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좀 중복이 되지만 진공 그라우팅의 장점으로는 한 개의 홀만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 한 개의 홀은 덕트 내부의 검사를 위해서 드릴링했던 샘플 채취 시 사용을 했던 그 홀을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의 홀을 드릴링할 위험성은 적고요. 또 공극의 크기와 주입된 그라우트량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진공 그라우팅 공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미네소타주에서 했었던 내부 텐던의 그라우트 주입 공법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보수 그라우트 공법에 대한 연구가 텍사스 주와 일부 교통국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텍사스 교통국에서 수행을 했던 공급 보수 공법의 효율성 연구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PT 시스템의 적절한 검사 절차를 개발을 하고 그라우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보수 그라우팅 절차를 개발하고 제안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압력 그라우팅과 진공 그리고 압력 진공 그라우팅 세 가지 보수 그라우팅 공법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압력 그라우팅 공법으로서 그 상단부에 핸드 그라우트 펌프를 사용을 해서 압력을 이용한 그라우팅 충진 공법이고요. 두 번째 진공 그라우팅 공법은 진공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물리적인 효과로 그라우트 충진을 하는 공법입니다. 압력 진공 그라우팅 공법은 핸드 그라우트 펌프와 같은 펌프 종류를 포함을 해서 진공 장비를 함께 활용을 한 복합적인 공법입니다. 이 공법들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충진 능력과 충진 성능, 그리고 경제성 세 가지를 비교 검토했는데요. 평가 항목 첫 번째인 충진 능력에서는 그라우트의 침투 길이와 절단면의 최소 보수 면적을 비교를 하였고 각 공법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압력 그라우팅이 진공 그라우팅이나 압력 진공 그라우팅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충진 성능 같은 경우는 충진 그라우트의 공급률이라고 해서 단면적에 있는 재보수하는 그라우트의 면적과 충진되지 않은 공극의 면적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세 가지 공법 모두 큰 차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마지막 세 번째 경제성의 경우는 사전 준비 시간을 포함한 모든 소요 시간을 비교를 했고 이거는 진공 그라우팅 같은 경우는 덕트 내부 밀폐를 위한 준비 시간이 다소 길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공법보다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압력 진공 그라우팅 공법이 가장 효율적인 보수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수한 충진 능력과 경제성 때문에 판단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텍사스 교통국의 실험 내용과 2001년 시행을 했던 FDOT의 보수 그라우팅 공법의 실험과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FDOT 실험의 경우는 지금 왼쪽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면적을 비교를 했을 때 보수 후에는 압력 그라우팅 같은 경우는 공극이 빨간색 면적만큼 발생이 되었고 진공 그라우팅 공법은 완전히 충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는 다르게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공극의 충진 성능이 공법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텍사스 교통국에서는 공기 또는 그라우트 배출구의 설치 유무가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FDOT 같은 경우는 압력 그라우팅을 주입을 할 때 그 내부에 있는 공기가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없었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그라우트 충진을 할 때 그 압력으로부터 덕트 내부에 여갑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라우트 충진이 덜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보수 그라우팅을 적용한 사례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베리나이넌 브리지는 진공 그라우팅을 활용을 해서 보수 공극을 했고요. 미네소타주의 쿤 레피즈 브리지 같은 경우는 압력과 진공을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압력 진공 그라우팅 같은 경우는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리지 그리고 공단에서 시행을 했던 정릉천 국가교에서 도입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압력 진공 그리고 압력 진공 그라우팅 공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압력 그라우팅 공법은 경제성은 좋으나 충진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공 그라우팅은 한 개의 홀만을 드릴링을 할 수가 있고 공기량이나 그라우트 주입량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점이 좀 극대화될 수 있고요. 충진 성능은 좋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진공 그라우팅 같은 경우는 압력과 진공 그라우팅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그라우팅 공법으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 압력 진공 그라우팅을 보수를 할 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적절한 그라우트 보수 공법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 개념과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라우트 재보수를 판단을 할 때 취약성, 중요성, 작업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국이 발생을 해서 무조건적인 재보수를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보수 그라우트에 대한 방법들을 확인을 하고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수 그라우트의 대안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그라우트의 주입 공법의 결정 기준 정립 또한 필요한데요. VSL 같은 경우는 공극의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공법을 선정을 했고 미네소타주의 내부 텐던 결함 보수에서는 진공 압력 유지 여부에 따라서 공법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긴장제 도입 공법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할 예정인데요. 내부 텐던의 초기 단계 부식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그라우트 재주입이 그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채택이 가능하고 내부 텐던의 부식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거나 파치가 되었을 때는 구조물 전체적으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로 추가 긴장력 도입 공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는 프레시넷에서 C 시스템이라는 멀티 강연서 정착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 시스템은 보나 슬래브, 걷어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인자 능력을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균열을 최소화하고 압축력 적용으로 내화력을 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머스미스 플라이오버 같은 경우는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중심부까지 연결을 하는 주요 고가 중에 하나인데요. 1961년에 완공이 되었고 2000년에는 런던에 있는 TFL에서 유지 관리를 시작을 하면서 PT 점검과 텐던의 부식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발견으로 간단한 조치를 하였지만 2009년에 추가로 설치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2011년 12월 텐던의 치명적인 손상 및 공극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텐던에 부식된 사진 그리고 배수 시스템의 불량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이 발견이 됐을 때는
2012년도에 런던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거의 한 6개월 전에 긴급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교량을 좀 폐쇄를 했었고 2012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긴급 조치로 1단계 조치 보강 방안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치고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두 번째에 걸쳐서 고가 전반에 대한 보강을 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텐던의 열화로 인한 손실 하중을 견디기 위한 추가 텐던 도입을 하였는데요. 교량 데크의 새로운 베이스 슬라브와 구조물의 텐던 고정을 위한 새로운 앵커부 설치가 주요 골자였고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데크에 새로 긴장들을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던의 설치와 하중 손실을 보조하기 위한 순차적인 긴장 도입, 그리고 열화 방지를 위한 덕트 내 왁스 오일 주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단계로서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 시공에서의 핵심 목표는 해머스미스 고가의 내화력 복원과 주요 보수 보강 없는 60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헤어스미스 고가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불량한 배수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었는데요. 이 배수 장치의 교체와 방수 및 표면 처리를 마무리하고 향후 교체가 가능한 리플레이서블한 프리스트레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물의 베어링 교체 및 조인트 교체를 시행을 하였고요. 이러한 과업들은 연중 모휴 24시간 작업을 통해서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는 등의 작업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 긴장제 도입 공법의 활용을 위해서 일단은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3D 모델링한 사진인데요. 피어 캐핑 텐던부터 해서 롱 텐던 그리고 익스터널 미드스팬 텐던 등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텐던을 설치를 했었고요. 피어 캐핑이나 미드스팬 텐던은 앵커리지 또는 블리스터에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 중에 하나로 UHPFRC라는 초고성능 섬유 강화 콘크리트 사용을 해서 새로운 프리스트레싱 시스템의 크기를 50%가량 저감을 한 효과를 가졌고요.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미드스팬 같은 경우는 22개의 강연선으로 460톤으로 긴장을 하였고 피어 캐핑 텐던은 미드스팬 텐던과 유사하나 13개의 강연선 그리고 270톤으로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롱 텐던 같은 경우는 HDP 덕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앵커부의 설계는 192개의 앵커 또는 블리스터를 설치를 하였고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굴곡진 데크에 부착을 하고 베킹 슬라브 강화를 했습니다. 이번 해머스미스 고가의 모든 세계적인 평가로는 이러한 혁신적인 작업은 고가의 수명을 향후 120년 동안 보장을 했고 주요한 보수를 60년 동안 해가지 않아도 된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다 설명을 우리가 비파계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한번 PC 이벤트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최근 겁니다. 2017년도에 국가도로 연구 협력 프로그램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저는 목업을 할 때 이런 결함 조건을 상세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지에서 할 때 참고를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그래서 또 항상 미국 자료는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자격증이 어떤 건지 우리 직원들이 계속 찾다가 결국 아직 못 찾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예, 나이트 보자. 예. 이제 2017년도에 발표되기는 했지만 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정도까지 그 연구된 내용들을 좀 한번 그 정리한 보고서로 저는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그 임팩트 에코 이후에 지금 서울시공단에서 근무 이제 모집 제작해서 그 시행하고자 하는 뭐 미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팩트 에코보다 좀 더 이제 이후에 개발됐고 임팩트 에코보다는 좀 더 이제 좋은 그 검측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고된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그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건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별 그 이런 종류의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개별 항목의 가중치 부분이거든요.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 가격 비중이 60%고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60%는 결과가 당연히 시나리오 1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 결정이 되는 거고 시나리오 2는 정확도에 의해서 대부분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이 개별 항목의 가중치를 얼마나 좀 실제 그 시설물 특성에 맞게끔 적재 접수에 맞게끔 또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좀 변경해가면서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사운딩이 워낙 비중이 높아서 사운딩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NDT 비파괴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ND라는 이제 비파괴 평가라는 이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제 다각적인 비파괴 조사 방법을 평가를 해서 적용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좀 다양한 그 방법들이 비파괴 조사 방법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본에 이런 해외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아까 이충호 대리도 발제할 때 설명했던 대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가중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금액적으로 한다고 하면 망치 들고 하는 사운딩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다는 것. 또 우리 나이트 부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센터에 또 한계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실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도로시설처에서 또 많은 뭐 미래 장비를 통해서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실무 부서인 좀 NDT에 대해서는 도로시설처에서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좀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도로시설처에서 직접 발제하는 것도 저는 우리 센터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뭐 그런 부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뭐 NTT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뭐 공사처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NTT 그 연구 내용 부분에 그 표를 정리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외부 텐더 안에서 부식, 단면 손실, 파손 뭐 일부 여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 페이지 책임 NTT 연구 내용
그래서 2016년 예. 여기서 지금 보면 외부 텐던 같은 경우에 부식과 단면 손실 파손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지금 결론이죠. 네. 저희가 작년 연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지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결과 같은 경우는 단면 손실이나 파손을 그러니까 공극을 찾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네, 외부 텐던에서 단면 손실과 파손을 찾는 게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찾을 수 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학술 용역 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물론 그 시험의 조건 또는 뭐 그런 거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결과랑 어떤 조건이 차이가 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요 처음에 했던 모급체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 보고서를 우리 2016년 학술 용역 보고서도 저희들 다 보고 했는데 봤지만 물론 그 내용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발제한 이충호 대리가 본 보고서의 내용 부분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시설처에서 했었던 학술 용역 결과 보고서랑 차이가 났을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 이런 부분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신 자료, 우리 도로시설처가 가장 최신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한번 NDT에 대한 실제 사례로 도로시설처에서 발제를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한계는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 말씀드려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서울시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실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그 적용이 가능한 그 자원 탐정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PCC 교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방사선 투과 시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가의 장비를 적용을 하면 이게 가능은 한데 그 부분은 사실 실제적으로 장비가 너무 커가지고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지만 교량 안으로 두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지금 이 자료에는 포함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전에 그 공단에서 진행했던 연구와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NDT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아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저게 다 맞다고는 봐요. 저게 맞다고는 보고 우리 공단에서 했던 부분도 보급체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다 와서 했는데 결국은 장비 운영하는 그 실력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비를 이렇게 앞으로 갖다 미국에 있는 걸 갖다 두드려봐도 미국에서 지금 걔들이 했었던 그 결과를 우리가 뭐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런 부분들을 저거 쓸적해도 뭐 일본, 미국 이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긴 했는데 결국은 장비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야 돼. 좀 맞다 틀리다 그런 부분보다도 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국내신 기술이 지금은 뭐 당연히 없겠죠. 일단 그렇지만 이제 연구소별로 연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쳐갖고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사실 국가적인 과제이긴 한데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게 맞다 틀리다 부분보다도 우리가 MFL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급 테스트 부분에서는 동공은 한 5, 60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딱 갖고 가보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격이 좁고 뭐가 좁고 그래서 이게 쓰지도 못하고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비에 대한 문제보다도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그거를 우리 관에서 공단에서 저걸 갖다가 주도해서 쓰는 방법을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계약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저 부분에 대해서 뭐 건설력이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도 갖고 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것도 실제 개발을 해도 쓰는 데가 우리 공단밖에 좀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 저 개발을 했다 해서 뭐 누가 써주기를 하나 뭐 하나 그 부분들을 좀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다 틀리다 부분은 논쟁이 될 것 같으면 전에 홍성수 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숙련도 부분, 빅파이 검사했을 때 숙련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GPR 조사를 2013년도, 12년, 13년도에 그때 이제 그 한국시설운동단의 그 전문조사팀하고 같이 근데 그분들은 이제 GPR 장비에 의해서 이제 텐던의 그 덕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관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덕트의 위치를 찾는다고 찾았고 그 덕트 내부의 건전도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드릴링에 의해서 이제 파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손상을 그 가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전문 드릴러라든지 이런 기능공이라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그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그 포함된 전담 인력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향후에 실무 적용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두목교하고 서울교의 그 여기 있는 이제 그 덕트 내부에 그 아마 사운딩으로 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제 큰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또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흩어지시면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들이 또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공단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나이트 부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또 이사님 마무리 이렇게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미국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공감하고 전에도 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드린 것 같은데 도 항몰 관련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항몰이 문제가 됐었을 때가 2013년도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저희가 땅속을 저 GPR로 들여다보는 장비는 다 갖고 있었어요. 서울시도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동공 상태에서 도로항몰을 못 찾아내는 거는 그때 못 찾아낸 거는 찍은 사진을 판독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판독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는 비슷한 게 있는데 일본이랑 찍은 사진을 판독하는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이 그때 95%를 한다는데 사실상 100%였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걔네들은 다 찍는 대로 동공이 나타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는 억지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찍기는 찍는데 20%밖에 못 찾아낸다 이런 현격한 실력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지금 똑같은 게 우리가 저런 똑같은 비파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찍어낸 자료의 해석 이런 점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울시가 지금 도로항몰팀이 중앙정부 뭐 이렇게 학교 또 업체 같이 연구를 해서
지금 일본을 쫓아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도 저 비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목컵이라든지 또 기술자들 관리, 기능 하시는 분들, 실제 드릴링하는 분들서부터 뭐 데이터 해석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스템을 좀 갖춰서 저거는 빠르게 미국 이상의 수준으로 쫓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저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신선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렇고 좀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12번을 하면서 이미 정리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정리가 되는데 NDT 부분이 아까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데 이거는 이미 텐던의 점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계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우리 지금 좀 관리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도로관리본부 또 혁신일타서가 저랑 같이 하는지 해서 이거는 의사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거는 다음에 용역으로 하든지 뭐 추가적인 거는 용역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추가로 논의할 필요는 이제 없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적인 자료 갖고서 똑같은 거 갖고서 발표를 하는 수고스러움을 좀 이제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면 NDT가 벌써 보고된 게 한 서너 번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동어 반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의사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센터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요. 한계가 있으면 소통을 해서 현장 부서랑 협력을 해서 한계를 없애세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같이 해결을 같이 하시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저 한계를 도로관리 입장에서 없애드리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체에 대해서 한 공단에서 일을 하는데 뭐 경험이 없어서 현장을 잘 몰라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이거는 처장이랑 센터장이 같이 해결을 해줘라. 다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한계, 내재적인 한계는 해결을 해라. 라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나머지 문제는 또 다음 거 얘기 듣고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 우리 센터의 한계라는 부분이 우리 이사장님이 좀 듣기 싫었던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시설처도 많이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센터를 좀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건데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 이 증거 그라우팅 관련돼서도 이제 이전에 그 발표가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증화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시공단에서도 직접 시공을 했을 때 압력 증거 그라우팅 방법이 이제 그 강제 덕트,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 시수단 강제 시수단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밀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력 증강 같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덕트를 사용해서 이제 기밀성이
확보돼서 그 부분에 대해 검증이 끝나서 이제 시공이 완료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보수가 필요할 때는 징후그래프팅이 아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챕터 2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이 부분은 외국인 장비를 설치해서 보강하는 특히 뭐그 내화력을 증진시키는 성능 개선 부품 국내에서도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VSL 플래시넷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많이 이제 그 자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 사례로 봤을 때 그 교량 형태가 영국에 있는 그 해머스미스 교량이 그 정은청 국가교처럼 이제 내부 긴장제와 외부 긴장 이제 추가 보강을 통해서 외부 긴장제가 이제 병행해서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내용 중에 부식의 원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교량의 배수가 문제가 돼서 손상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수가 그 외부 긴장제에 의한 보강 이후에 추가로 관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 또한 그 배수 부분, 신축임 부분이거든요. 유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아마 공단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배수 방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980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가스박스 도로교인 원효대교 같은 경우에 이제 키세그 부분이 치마에 의해서 거의 한 60cm 정도 치마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을 외부 강연선에 의해서 치마를 복구를 하고 이 해머스미스 교량 못지않게끔 보강을 했던 사례가 서울시에도 있기 때문에 국내 사례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하나 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대축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그 서울시사물공단 교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울시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에 PSC 교량의 손상을 물론 이제 대수선이 필요할 정도의 손상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1순위가 교량의 처짐 부분입니다. 갑자기 평상시에 멀쩡하던 교량이 갑자기 한 5cm, 6cm가 처졌을 때 이제 텐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이제 공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외부광선에 의해서 성능개선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저는 개축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형상 관리라고도 하고 형상 계측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뭐 계측계를 붙여서 모니터링하는 부분 이외에 평상시에 그 안전 진단할 때 그 가장 수송이 높은 부분에 측량을 해서 그 부분에 그 엘리베이션을 계속 이제 검측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초기 손상이 있으면 교량이 처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텐던이 손상이 있어서 파손이 되면 물론 소리 청음을 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예기치 않은 치마가 그 처짐이 발생을 하면 이 처짐을 통해서 교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 저도 그 최근 기술들 모니터링 하다가 봤는데 그 이사장님께서 그 BIM 기술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고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던 기사를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BIM과 결합해서 이제 형상 모니터링 이쪽도 계측 부분에서 좀 그 한 축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원효대교 우리 나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젊은 시절에
직접 보수를 끝까지 했던 거라서 참고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원효대교가 처짐이 발생했는데 60cm는 아니었던 것 같고 24cm 정도 근데 이제 합치면 미리 캠버를 올려놨던 것까지 하면 조금 더 처짐이 생긴 건데 처짐이 생긴 이유가 이게 지금 원효대교는 사람이 한 10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숨을 자고 이렇게 이 가운데가 처지는 거예요. 10사람이 가운데가 처지는 건데 처지는 원인은 그때 구조적으로 그때 판단했던 거고 다른 유사교량들이 해외에서도 전부 다 그런 처짐이 생겼었는데 똑같이 보통 건설한 이후에 중공이가 10년 내지 12년 지나면은 그 처짐이 심각하게 생겨서 이제 그때 대부분 다 보수를 하게 되는 12년, 13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원인은 그건 강선이 끊어져서가 아니고 강선의 릴락세이션 현상이다. 콘크리트 크리프랑 강선의 릴락세이션 때문에 조인 게 바짝 조였던 게 일부 이완되는 현상이죠. 그 원인이 릴락세이션, 크리프 이 두 가지 때문에 처지는데 연결부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처지는 게 생기고 이것 때문에 연결부를 가운데다 두는 공법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사실은 PC 교량에서 장기적인 거도 릴락세이션하고 크리프를 챙겨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 지금 우리 PC 교량에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처짐 관리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처짐 현상이 그거보다는 기온에 의해서 처짐이 생기는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편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찾아내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릴락세이션이랑 크리프 때문에 교량이 붕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어서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 원효대교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익스터널로 전부 다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12회 제 PT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공단 소속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PT를 처음 해보잖아요. 이게 좀 운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태까지 굉장히 잘 해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PT 이벤트를 해서 이걸 하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 블라인을 어떻게 정보시킬 건가,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 부분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8개 과제 중에서 현재 나왔던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는 정리를 해서 이걸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가안을 좀 만들고 그거를 필요하다면 뭐 자문도 한번 받을 수 있고 의견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요 PT 이벤트 했던 부분들이 어디까지 지금 가야 되냐면 내년에 올해죠. 그러니까 기술 제한 입찰을 해갖고 우리가 그 용역을 할 때 거기까지 계속해서 같이 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같은 부분을 반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센터에서도 저희가 이제 하면서 뭐 질문이라든가 의문이 있으면 그 부분 또 알아봐고 다음에 또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부분이 좀 되어버리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자료를 많이 잡았으니까 시설처 PS팀하고 의논을 해갖고 우리 기준을 어떻게 잡을 그 부분인가 이게 딱 맞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 기준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뭐 개정하는 사람도 아직 맞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우리가 올해 그 기술 제한 잘한테 용역 그 가업소의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서 이게 계속적으로 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었으면 좋아서 지금 이 왔던 11회까지 했던 부분들 한번 정리하고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발표를 한번 하고 그거 토론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질문하실 분?
PC 비인미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PC 박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도 외부 이스터널로 보관한 예가 많습니다. 이제 세그먼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이 해머스미스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한 최근 거고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봤는데 또 우리 뭐 혹시 이스터널로 PC 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셨던 분들 공사처는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좀 어려웠던 부분들 아니면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이 공사처에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이 뭐 오늘 좀 많이 안 오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혹시 뭐 설계라도 이런 부분 참여했었다는 분 혹시 있으면 특별히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밀크 그라우팅이 예전에 이제 압력 그라우팅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썼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 주부가 같은 경우는 압력 진공 그라우팅을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충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치밀한 충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이게 그라우팅이라는 게 절차상 그리고 또 품질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이제 압력 그라우팅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수를 하다 보니까 압력 진공 그라우팅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써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켜서 써야 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이제 이런 공급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해외 사례나 접목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도 엄청 중요하고 저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아까 원장님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우리 접목 사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실제 저희 시설 가르치하고 같이 이렇게 좀 듣는다면 이해가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해머스미스에서는 주변의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용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전후천고학교도 거의 못지않게 지금 구청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처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처, 환경처, 또 멀리 추모공원에서 있는 직원들까지 교통통제를 위해서 와서 수고해 주셨고 밑에 있는 시민들은 또 우리 공단의 그런 사항을 응원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영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해서 BBC에서 방송을 했지만 우리도 서울시와 공단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주변의 장문초고가를 이용했던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저는 크게 성공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계획해서 했으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왔던 그거랑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요. 거기도 역시 전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하고 이렇게 소통할 텐데 우리는 주변 소통을 계속 막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는 게 좀 틀리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국도 이 교량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보수를 훌륭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영국 이 교량 때문에 그 시도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근데
항상 떨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 도시라든가 그 나라는 부실시공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되고 정몽천 국가가 굉장히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발견해서 끝날 때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학회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긴 했어요. 정몽천 국가가 유명해져서 PSC 교량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한테 와서 잘해달라고 하고 얼마 전에 홍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홍콩에서 잘해달라고 와서 또 어떻게 모르겠다 이런 정도면 서울은 잘 몰라도 기술자가 정몽천 국가는 알 정도가 이렇게 많이 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교통 통제 부분도 그 당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교통 통제를 했는데 통제한 그 다음 날서부터 언제 푸냐는 압력이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언제 풀 거냐. 그래갖고 그냥 생각 없이 한 달 있다 푼다 그랬다 그거 지키느냐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대충 뭐 가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해갖고 한 달 정도면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또 다른 이유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거 지키느냐고 굉장히 진짜 십처 직원들하고 공단 직원들이 다 노력했던 그런 게 생각납니다. 센터장님과 사실 이제 중복 그 말씀이 있으신데 이제 추가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설정 협의를 해서 이슈별로 우리 조사 결과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다음 시간에 그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그 8개 이슈에 대해서 각각의 조사한 결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서 다음 시간에 좀 발표를 하고 추가 논의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논의를 하지 말고 제 방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거 정리해서 직원들 수고를 좀 덜어주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직원들은 이제 정리된 거 빼놓고 새로운 부분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저 민법부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중간 결산을 한번 해야 될 시기다. 이 중간 결산을 한번 하셔서 한번 요거 전체 우리 발표했던 거를 좀 요점을 중간 결산을 해가지고 우리 향후 용역에도 쓰고 우리 점검에도 쓰고 그 전에 또 이게 우리가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로 해서 중간 결산 부분을 가서 발표를 해서 서울시랑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교량 및 구조공학회 등 통합학회 이런 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가서 발표를 해서 좀 우리가 공단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좀 홍보 공유를 같이 해서 다음에 우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금년에는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외부로. 그래서 그 발판을 마련을 하는 외부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한번 중간 결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번 더 발표를 한다면 도로프로 가기 전에 중간 결산한 거를 여기서 한번 발표를 누가 하든지 여기서 중간 결산한 거를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이게 툭 튀어나와서 이 피치 이벤트에서 하는 거로 하지 마시고 2011년 그다음에 특히 2014년도에 용역했던 부분에서 많이 건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2016년도에 사고 난 다음에 했었던 용역 그다음에 우리가 티치 이벤트를 해서 보완해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거를 전체적인 맥락에 이어지게끔 해서 좀 용역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을 조금 하다가 놓친 부분이 저기 해머 스미스는 제 생각에는
익스터널을 보강하는 그 보강 공사로서의 의미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A2를 설치해서 계측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보수하기 전에 A2 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PT 텐던이 파단되는 거를 계속 소리에 의해서 찾아냈던 게 보수를 결국 보수로 이어졌는데 그게 매우 중요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원효대교 할 때 제가 좀 애를 먹었던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때는 이 익스터널 아니 PC 텐던 PC 교량이 처지는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정보가 없었었고 그래서 SBS에서 교량이 무너진다고 그때 방송을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방어도 못했고 그거 보수하고 있는 중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때 우리가 정보도 좀 부족한 상태였었고 교량의 유지관리라는 개념도 없었을 텐데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로 이제 기억나는 거는 후배들한테 전달을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 PT 텐더 외부 텐더를 걸기 위한 블록 설치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었어요. 그 내부에다가 블록을 설치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실패했던 첫 번째 그 블록을 그 크기가 제 기억에 대충 기억이 3m, 뭐 1m, 1.5m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대충 기억하기에 그거를 기존 교량에다가 정착을 시켜야 이제 거기다가 익스터널을 거는 건데 그거 콘크리트 타설 자체를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름에 밤에 했는데 그 교량 안의 온도가 너무 뜨거웠다. 작업원들이 전부 다 낮아빠지고 못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슬럼프치를 너무 낮춰서 12인가로 했는데 밀려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바라라고 해 콘크리트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 호스가 계속 터졌어요. 그게 계속 터져서 집어넣지도 못했고 그리고 펌프카도 예비카 없이 그냥 한 대만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불가능해져가지고 첫날 하다가 작업반장이 와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서 그거를 한강에서 똑같이 모컵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었고 연습한 사람들이 블록 타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하물며 그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음을 책상보다 훨씬 더 큰 얼음들을 갖다 놓고서 공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 이건 그냥 옛날 얘기야.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신기한 현상이 있었던 거는 그 정착 콘크리트를 치고 난 다음에 그걸 기존 교량에는 꿰매야 되잖아요. 그 이제 PC 바로 꿰맸는데 그게 다 터졌어요. 터져서 이 PC 바를 이렇게 꽉 묶어놓은 게 터져가지고 한 1.5m, 2m 튕겨져 나왔었어요. 그게 처음 알았는데 그때서는 하이드로전 브리틀먼트, 브리틀 페일러, 수소 취화, 수소 취화 파괴라는 현상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 아연하고 시멘트 성분하고 만나면 순간적으로 수소가스가 튕겨져 나오는데 그게 강봉이나 강선이나 이 하이 텐션 볼트를 끊어먹는 현상인데 전혀 몰랐던 현상을 그때 겪고 그거 해결한다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교량 기술자들을 다 모아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기계에서 볼트 하는 사람이 좀 이해를 했고 독일의 그때 디비닥사에서 이제 그게 이거다라고 해서 알려줘서 저희가 해결책도 이제 거기서 제시해서 처리를 했는데 처음 하는 것들, 처음 하는 것, 처음 하는 것들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패,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한테 문헌 조사를 지금 먼저 저희가 시작하자 문헌 조사를 시키는 배경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그냥 섣불리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접근했다가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헌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이걸 공유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했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전혀 몰랐던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신중하게 가자. 우리 내년도에 용역하는 것도 저번에 우리가 그렇게 결론했습니다만 가능한 목합을 만들어서 다 짚어보고 가자 하는 것도 그런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2회 동안 하면서 상당히 고생들 했는데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 결산을 해서 대회 홍보도 시작을 하고 대회 공유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뒤에서 지켜보시면서도 좀 뒷분들도 의견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